남았죠. 마지막 시간에는 디스플레이 모델 하면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모델 뭐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최근에 나왔던 레이아웃 모델들, 플렉스박스라든지 그리드박스 같은 것들이 또 디스플레이 모델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살펴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가질 거예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시멘텍 웹에서 CSS를 어떻게 쿼리처럼 쓰는가의 문제예요. HTML 문서가 시멘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의미론적 웹이라고 해서 HTML의 태그를 화면에 보이는 요소를 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문서로서 의미를 갖도록 태깅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시멘텍 웹 철학은 HTML 4때부터 발현돼서 많은 의미를 갖도록 HTML5에서 더욱더 보강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HTML과 CSS의 관계를 따져보자면 HTML을 작성하실 때는 의미론적으로 작성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모양만 CSS로 조정할 거야 라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장이에요. 마음대로 써도 되긴 해요. 왜 의미론적 웹을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검색 엔진이 HTML 문서를 읽어드렸을 때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문서로부터 유의미한 것들을 추출해서 다양한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게끔 머신에 친화적인 문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론적 웹은 사실 사람한테 친화적인 웹이 아니라 기계한테 친화적인 웹이야. 크롤러한테 친화적인 웹, 또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좋은 웹. 그래서 하나의 문서를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잘 조직화해서 필요한 속성들을 잘 넣어가지고 필요한 태그와 속성을 잘 만들어 가자. 이게 시멘텍 웹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진짜 시멘텍으로 만들었다면 CSS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시멘텍 웹에서는 돔을 의미를 갖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요소만큼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옆에 있든 중요치 않고 얘가 의미상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태그를 만들게 돼요. 그럼 저희가 줄을 나누기 위해서 div나 p 태그를 함부로 쓰는 것도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장식을 여기다 무슨 장식 같은 걸 넣기 위해서 이미지 태그를 쓴다든지 또 여기에 무슨 구분점을 넣으려고 또 div를 쓴다든지 레이아웃을 잡으려고 쓸데없이 무슨 태그를 쓰는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멘텍 웹으로 여러분들이 웹을 제대로 구현하시면 무엇보다 태그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장식용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의미에 맞는 태그만 사용했기 때문에 태그 수가 확 하고 줄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HTML을 작성하실 때는 요령이 이게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를 아예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순수한 워드 같은 문서라고 했을 때 어떻게 태깅이 돼 있어야지 좋은가만 고려해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문서에 시간을 표현하고 있으면 타임이라는 태그로 감싸줘야 되는 거고 이 제목을 표현하고 있으면 헤더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고 이 글 하나하나들이 있으면 아티클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시멘텍 웹을 구성하는데 HTML5에는 태그만으로는 모든 의미를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HTML5 스펙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표가 돼요. 그것도 오늘 배울 건데 어쨌든 돔을 시멘텍 웹 철학에 맞춰서 의미를 갖도록 태깅한다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화면의 구성 요소로 돔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태그상으로는 제일 먼저 나왔지만 화면상으로는 제일 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로 나왔지만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CSS 셀렉터를 사용할 때는 돔의 구조에 밀접하게 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돔의 구조에 밀접하게. 어떤 식으로 만드시죠? div 밑에 있는 A 클래스 안에 있는 P 뭐 이렇게 만드시지 않나요? 굉장히 보이는 모양에 관련되어 있는 셀렉터를 쓰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미론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론도 없죠. 그래서 의미론의 첫 번째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선택하는 게 점 클래스 구문으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태그에 다 클래스로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HTML5에서는 시멘텍을 구현하기 위해서 태그와 기타 장치들이 있다고 그랬죠. 태그와 기타 장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든 시멘텍 웹을 클래스로 구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클래스명을 준 걸 우리는 시멘텍 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멘텍 웹을 구현하려고 클래스 이름을 아무리 복잡하게 써도 그게 시멘텍 웹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CSS 자체의 특성은 뭐냐면 완전히 의미와는 무관한 내용의 프로퍼티들로 되어 있죠. 배경색을 뭘 줘라. 대부분 다 그래픽스 렌더링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들이잖아요. 이 두 개가 연결해 주는 게 바로 CSS 셀렉터인데, 그쵸? 그림을 어떻게 그려라와 실제 이거의 내용과 의미는 뭐야,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게 셀렉터인데, 이 셀렉터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 유지보수가 쉽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이 CSS 셀렉터인 거예요. CSS 셀렉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못 배우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CSS 셀렉터 배우시면 책이면 책, 학원이면 학원 다 문서의 모양을 보고서 도매 구조에서 어디에 있어를 찾는 걸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고객 요청에 따라서 앞에 아이콘을 하나 더 넣으면 모든 셀렉터가 다 깨져 버리겠죠. 혹은 메뉴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이템 순서를 바꾸면 셀렉터 다 깨질 거 아니에요. 혹은 div로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내비라는 내비게이션 바꿔도 다 깨질 테고. 여러분들 맨날 겪는 문제예요. CSS를 작성했지만 셀렉터로 인해서 도움을 감히 못 건드려. GMB 건드릴 수 있냐는 거야. GMB의 태그 바꾸실 수 있어요? 못 바꿔. 겁나거든. 이거 바꾸면 어디까지 깨질지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일어나느냐? CSS 셀렉터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론적인 도움을 개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 도움을 스타일에 맞춰서 제작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시멘텍 웹에서는 도움은 의미를 갖도록 태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로 인해서 태그의 변화가 스타일을 깨먹는 거죠. 1번의 문제가. 원래 의미론적으로 기술했으면 처음부터 ULLI로 기술했을 것 같다가 처음에 div로 쫙 깔아놓고서 나중에 의미론적으로 고치려니까 ULLI나 OLLI를 고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미 CS 셀렉터는 div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왕창 다 깨지는 거죠. 그렇죠? 1번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지보수 불가능한 HTML과 CSS를 얻게 돼서 실제적으로는 CSS가 커지고 문서가 커지고 그 CSS를 의존하는 문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히 HTML을 고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역전돼요. 어떻게 역전된다? CSS 때문에 HTML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실무에서 흔히 겪지 않으세요? 일단 문서를 크게 해서 베이스 문서 완성되고 나면 감히 어떤 섹션을 다른 위치로 옮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특히요. 뭐까지 미디어 쿼리까지 다 걸려 있으면 얘를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HTML을 못 건드게 돼요. 건드릴 수 없는 문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사이트의 레이아웃 개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이트 전체 개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CSS 500줄짜리 건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건들 수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다? 셀렉터 때문에. 셀렉터가 현재 도매 구조랑 너무 강하게 바인딩돼 있어서 사이트 개편이 불가능한 거죠. 전체 리뉴얼밖에 안 돼. 팁인가?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셀렉터도 시멘텍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셀렉터도 시멘텍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아니 HTML은 시멘텍으로 짜자면서 왜 셀렉터는 도매 구조에 맞추냐는 거야. 그렇죠? 가장 쉽게 도매 구조에서 벗어나시는 방법은 뭐다? 셀렉터를 오직 클래스만 쓴다. 그러니까 일단 도매 구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겠죠. 여러분들이 복잡한 방법을 쓰기 싫으면 당장이라도 셀렉터를 오직 클래스만 쓰세요. 그것만으로도 사이트는 개편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일단 P 꺽쇠 A에 콜론 호보에 뭐 이러면 이제 걔는 개편 불가능한 거예요. 도매 구조에 강바이딩 돼 있잖아요. 그 엘리멘트 못 바꾼단 말이죠. 아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CSS 한 3개 임포트 해보세요. 그 되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일단 도매 구조로부터 벗어나려면 클래스만 쓴다 라는 규칙을 가진 회사가 꽤 많습니다. 이 화면을 자주 바꾸는 이벤트 회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절대로 못 쓰게 해요. 돔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발전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멘텍 쿼리를 셀렉터를 날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CSS 셀렉터의 스펙 중에는 대괄호로 시작하는 속성 셀렉터, 어트리뷰트 셀렉터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이 어트리뷰트 셀렉터는 뭐냐면
해당 엘리먼트의 속성, 어트리뷰트를 기반으로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스펙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대괄호에다가 어트리뷰트 이름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input 태그를 사용했다고 생각합시다. input 태그에 대부분 쓰는 게 뭐죠? 타입이라는 속성을 쓰시죠. 타입 텍스트라고 썼을 때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기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타입만 적어주시면 input 중에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는 모든 애들 다 끄집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타입 안에 값이 텍스트인 애를 얻고 싶어. 그럼 얘를 쓰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 뭐냐면 공백으로 구분된 단어를 포함되면 일치시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래스라는 점 클래스 말고 속성으로 봤을 때 클래스라는 속성을 엘리먼트에다 선언하셨잖아요. 어트리뷰트에 클래스라고 선언하고 클래스는 큰 따옴표 뭐뭐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그 안에 속성을 여러분이 클래스 여러 개 부여하실 때는 A 띄고 B 띄고 C 띄고 D 이렇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B라고 써놓으면 A 띄고 B 띄고 C 띄고 했을 때 B가 걸리는 거예요. 공백으로 구분된 문자 중에 하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들이 HTML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속성을 나눌 때 HTML에서는 속성에 여러 개의 값을 갖게 할 때 표준적인 방식이 스페이스바로 띄는 거예요. 클래스처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항상 머릿속에 클래스 속성 어떻게 줬나 기억해 보세요. 클래스는 A 띄고 B 띄고 C 띄고 하나의 속성에 여러 개의 값을 기술하는 HTML의 표준적인 방법이 스페이스로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B를 갖고 있는 모든 애. 이렇게 B를 주면 클래스가 B인 애만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클래스 B를 갖고 있는 모든 애가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일치하거나 뒤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 이거 특수하죠. 나중에 나와요. 귀찮고. 값이 포함될 때 곱하기. 어쨌든 얘가 들어있기만 하면 돼. 뭐 클래스를 줬는데 버튼 A, 버튼 B, 버튼 C 이런 애들 중에 다 버튼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주면 버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버튼 들어가는 모든 클래스까지는 다 끄집어내겠죠. 요거 두 개의 표현은 정규식에서 왔어요. 정규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정규식에서 이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걸로 시작하는 애들 값이 얘는 끝이 이걸로 끝나는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괄호로 묶어서 i를 주면 여기에 있는 값에 대소문을 구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 지금 제가 EX로 써놓은 게 바로 요 식들이에요. 요 식들을 이 가로 안에 넣고 뒤에 i를 붙여주면 이 값에 오는 애들이 대소문자인지 난 구별하지 않고 관심 없이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걸 할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속성과 관련돼 있는 CSS 어트리뷰트 셀렉터라는 스펙이 CS 셀렉터 3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저번이 아니지 1회차 때 말씀드렸지만 CSS는 모듈별로 스펙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CSS3 이런 거 없어요. CSS는 공식 스펙이 2.1에서 멈춘 거고 그 다음부터는 CSS 모듈 스펙으로 바뀌어서 개별 모듈마다 다 버전이 따로 간다고 그랬죠. 얘는 현재 CSS 셀렉터 스펙은요, 모듈은요 버전 4.23 뭐 여기까지 계속 드래프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버전 5에 대한 드래프트 나와 있긴 해요. CSS 지금 이 모듈 버전 3에 이미 기술돼 있어요.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구현하고 있어요. i8도 구현하고 있어요. 이거 심지어. 자, 이 셀렉터에 대한 어떤 더 기억을 하시고 진행해 보죠. 그러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신 분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니까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질의할 때 SQL이라고 불리는 쿼리 랭귀지를 사용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걔의 구조는 뭐냐면 셀렉트를 하는데 이 표에 있는 어떤 컬럼들을 셀렉트 할 건데 조건이 이렇다라고 준단 말이에요. 조건이 이렇다. 예를 들면 뭐 이름이라는 필드에는 꼭 K가 들어있어야 돼. age는 20살 이상이어야 돼. 이런 애들만 이 표에서 골라서 갖고 와.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CSS를 시멘텍하게 쿼리를 해보면 속성 생성들 때문에 이런 구조가 돼요. 테이블 대신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돔 그룹을 먼저 앞에다 기술하게 되고 이 상태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필드 조건들을 연속으로 기술해 가면 여기 연속으로 기술되어 있는 조건들을 여기다 연속으로 기술해 가면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돔의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엘리먼트들만 고르는 방법이 여기에 차근차근 기술해주면 이게 AND로 묶여서 이 조건을 다 달성한 애들만 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조건만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단지 OR이나 AND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폼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가입을 권유하는 폼 태그의 아이디가 join이에요. join이라는 폼 태그 안에 엘리먼트가 3개 들어있죠. 인풋 엘리먼트가 3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텍스트, 하나는 패스워드, 마지막으로 하나는 텍스트에서 유저 아이디, 패스, 닉이라는 3개의 인풋 태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셀렉트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그 전까지는 이 3개 중에 셀렉트 해야 될 애들한테 다 아이디를 부여하든지 클래스를 부여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폼에 있는 몇 번째 라는 식으로 얻어오든지. 이게 다 돔 구조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돔 구조와 관련시키지 말아보자. 그러면 처음에 베이스 셀렉트가 이 조인이죠. 이 조인 내에서 우리는 이 조인을 하나의 테이블로 보고 여기다 질의를 할 건데 어떻게 질의를 할 거냐면 조인 이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SASS, SAS에서는요 중첩 셀렉터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SAS 문법인데 사실은 샵 조인에 이 대괄호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귀찮아서 SAS 문법을 표현한 거. 안 그러면 여기에 제가 똑같이 복사하고 3번을 써야 되거든요. 예. 머릿속에는 그냥 이거 3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임이 유저 아이디네를 제가 고른 거죠 지금. 예. 속성값이 유저 아이디네를 고른 거예요. 이거는 네임이 패스워드이네를 고른 거고 얘는 네임이 닉네임이네를 고른 거죠. 그렇죠? 나중에 유지보수를 생각해 보시면 이 속성은 이 태그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고 디자인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어차피 안 바뀔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데이터상으로 의미가 이 네임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서버한테 전송해야 될 네임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서버하고 합의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돔의 구조를 벗어나서 모의 데이터 구조의 근거를 둔 셀렉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디자인 개편을 해도 얘가 바뀔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속성을 선택한 거의 문제가 아니, 속성을 뭘 선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성 선택자를 섰다고 시멘텍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뭘 골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네임을 고른 건 뭘 고른 거다? 서버랑 제이슨 API나 리퀘스트 API가 합의된 이상 안 바뀔 녀석이란 말이야. 뭐에? 돔의 구조나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 녀석을 고른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골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의 셀렉팅은 돔 구조가 어찌됐든 안 바뀔 거란 말이죠. 걔를 골라야지만 얘가 시멘텍이 되는 거예요. 어트리뷰트를 골랐다고 시멘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셀렉팅 방식으로는 이 안을 아무리 개편해도 안 바뀔 거란 말이죠. 예, 이렇게 돼서 고르죠. 실습해야죠. HTML에 폰까지만 집어넣고 SAS, SCSS로 저거 가져오고 링크로. 와, 카페 와. 세상 쳐. 카페 와. 네, 이렇게 됐고 CSS는 1.CSS에서 갖고 오는데 1.SAS에 들어있겠죠. 1.SAS에다가 위에 거. 네, 엔터 좀 쳐주고. 엔터 좀 쳐줘. 와치 돌려. 됐나? 왜? 뭔데? 자, 가봐. 1.css 1.css 가봐. 아까 에디터에서 1.css 1.css 열어. 자, 사스에다 기술한 게 이런 식으로 풀렸죠. 아까 저희가 중괄호 묶어놓은 게 사실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사스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중첩된 구조를 표현하니까 CSS에서는 반복되는 코드로 구현해서 귀찮잖아요. 사스를 그래서 한 거예요. 사스하고 그냥 친해지세요. 네. CSS로 하면 너무 노가다가 많아서, 노가다가 많은 건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다? 중복 코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조인의 아이디가 조인 A로 바뀌었을 때
두 개는 바꾸고 하나는 못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중복이 제거돼야지만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사스로 가서 여기에서는 조인을 조인 A로 바꾸면 하면 1.cs 가보면 이렇게 예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복 코드가 없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CSS를 하면 짤없이 그냥 다 저 중복해서 카피 앤 페스트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코드가 짧으니까 성공할 것 같지만 이게 450줄 중에 3줄이면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스를 쓰는 습관은 들린다. 조인으로. 뭘 또 날렸어. 조인으로. 됐죠? 그래서 보면 유저 아이디는 빨간색 테두리가 쳐져 있고 패스워드는 초록색 테두리가 쳐져 있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닉네임은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 얘는 도메 구조가 뭐가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안 바뀔 시멘텍으로 셀렉팅한 녀석이 된 거죠.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속성 선택자를 사용한 게 중심이 아니라 중심은 우리가 그 태그에서 진짜 의미를 갖는 애가 누군지를 추출해서 계열을 골라서 스타일을 주는 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시멘텍 웹을 공부해 봅시다. HTML5에서는 기존에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던 시멘텍 웹 스펙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그전에는 아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었는데 복잡하고 XML 기반이기도 하고 어려워서 HTML5 이 컨설팅 그룹에서는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HTML과 잘 어울리는 가장 간단한 포맷들을 배포했습니다. 그 스펙은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기술을 하자라는 아주 간단한 스펙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스코프는 현재 어떤 의미가 적용되는 태그의 범위는 정확하게 뭐와 일치한다? HTML상 태그의 구조와 일치해요. 어떤 div 밑에 태그가 100개 있다면 그 div를 스코프를 지정하면 그 안에만 지정된다. 그래서 별도의 의미론적인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도메 구조하고 시멘텍 구조하고 일치시키는 형태로 작성이 돼요. 제가 만약에 바디에다가 아이템 스코프를 주면 이 문서 전체는 그 스코프에 해당이 될 테고 어떤 div 섹션 안에다가 아이템 스코프를 주면 그 섹션 밑에서만 그 스코프를 먹게 될 거예요. 스코프 안에서는 이 스코프가 어떤 타입인지를 결정해주고 그 안에서 여러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아이템들의 ID, 프로퍼티, 컨텐츠 밸류, 아이템 레퍼런스 뭐 이런 속도들을 줄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건 마이크로 데이터로 쳐보시면 나와요. HTML 5.0의 스펙입니다. 스펙이고 실제로 많은 사이트에 적용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주요한 큰 회사들의 사이트에는 다 적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서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표준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악당이 아니죠. 그저 웹을 의미론적으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것뿐이에요. HTML 작성할 때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HTML 작성하실 때 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신경 쓰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사이트는 대부분 적용 안 해요. 예. 죄책감 가지시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요 이미 어떤 사람은 아이템 스코프나 아이템 타입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블로그 스타일을 정의한 것과 남이 블로그 형태를 정의한 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스키마는 뭐냐면 데이터의 구조인데 데이터 구조를 공유하자 해서 스키마 org라는 사이트에서는 마이크로 데이터 포맷으로 되어 있는 여러 스키마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로. 예를 들면 웹페이지라는 거 하나 카피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스키마 org에 왔더니요. 웹페이지라는 형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내려가 보자 천천히. 자, 이 웹페이지에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프로퍼티들이 있다고 지금 써져 있죠. 프로퍼티. 웹페이지의 프로퍼티들에는 브레드컴 등등등등. 웹페이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고 그 속성에 올 수 있는 값들이 옆에 기술되어 있죠. 옆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의미론적으로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스키마를 이런 식으로 공유하자 이거예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공유해서 채택이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스키마 ORG는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표준단체는 아니지만 W3C한테 지원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이트의 스키마들을 개선시키고 오픈소스화해서 같이 보완해 가면서 쓰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스키마 ORG 말고도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ORG 걸 참고하면 되는데 스키마 ORG를 잘 보면 텍스트 값은 그냥 넣으면 되지만 어떤 값은 또 다른 스키마를 참고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 펄슨은 그냥 값이 아니라 펄슨이라는 스키마 값이에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클릭해서. 그럼 펄슨이라는 스키마가 또 있죠. 이 펄슨이라는 스키마는 또 이만큼의 속성을 또 갖는 애들이죠. 자, 이놈도 또 막 오거나이제이션 뭐 또 갖고 있죠. 뭐. 예. 그래요. 스키마 ORG 외에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의하셔도 돼요. 내가 만든 어떤 타입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져 라고. 네, 일단 정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의하고 나면 이거를 반드시 웹에 URL로 공개해서 스키마 형태를 스키마 포맷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 타입을 기술하면 아이템 타입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스키마 형태로 기술이 됩니다. 스키마 표준준 형태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문서로 보자. 자, 여기 평범한 HTML 문서가 있습니다. H1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P 태그로 주제를 알려주고 있고 UL, LI로 두 개의 아이템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템은 HTML5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아이템은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데이터를 입혀봅시다. 이게 하나의 웹페이지니까 웹페이지 방금 봤던 걸 입혀보죠. 이렇게. 그러면 바디 전체가 아이템 스코프를 지정했으니까 하나의 스코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보시죠? 첫 번째 줄. 그럼 이 스코프 상태 내에서 이 스코프의 타입이 뭔지를 같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타입이 스키마 ORG에 있는 웹페이지죠. 예. 그래서 보통 타입은 URI로 정의하게 돼 있어요. 고유하게. 그럼 이 URI에 가면 이 타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일단 바디 안에 있는 스코프가 웹페이지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바디 안에 등장한 애들한테는 아까 봤던 적정한 프로퍼티들을 입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프로퍼티 네임에 제가 저걸 넣어줬고 또 얘는 브레드컴에다 제가 홈이라고 넣어줬고 디스크립션에 이 페이지가 뭔지 설명해줬죠. 다음에 아이템 프로퍼티 중에 여러 개 올 수 있는 리스트 타입 중에 메인 엔티티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 개 올 수 있거든요. 여기를 제가 새로운 스코프로 지정했죠. 그럼 이만큼이 새로운 스코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스코프로 지정했으니까 이만큼이 새로운 스코프가 된다는 거죠. 얘는 메인 아이템인 건, 메인 엔티티인 거는 이 웹페이지 입장에서의 속성일 뿐인 거고 이 안을 제가 다른 세 개로 정의를 했잖아요. 또 다른 스코프로 지정했잖아요. 이 안은 제가 뭘로 지정했냐면 이런 걸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컬리지 or 유니버시티라는 걸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원래 대학이나 뭐 전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네임과 디스크립션, 논문 같은 거 쓸 때 쓰는 포맷이에요. 학교에서 쓰는 논문 같은 거 쓸 때 쓰는 포맷이에요. 그러면 이때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줬지만 여기에 있는 네임은 웹페이지 거의 네임이죠.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얘는 스코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이 컬리지안 유니버시티에 있는 네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스코프가 끝나고 이 스코프 내에서의 네임은 또 얘 스코프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HTML의 구조와도 일치하면서 동시에 훨씬 더 문서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게 됐죠. 태그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얘는 웹사이트를 나타내는 문서이고 각각은 논문 아이템들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웹페이지 소속되어 있는 속성 두 개 더, 라이센스와 퍼블리셔를 마지막으로 기술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데이터 포맷은 돔의 구조와도 일치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크게 공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크게 공수 안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멘텍 웹이 좀 감이 잡히셨죠? 큰 차이가 있죠? 이거는 그냥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 문서에 가까운 거고 얘는 봇이나 검색 쿼리 엔진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분석하게 되면 완전한 문서가 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문서인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한 시멘텍을 부여한 형태의 문서예요. 이렇게 보면 아이템 스코프 기준으로 스코프가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웹페이지 스코프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는 유니버시티 스코프로 두 개의 별도의 스코프가 따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데이터는 끊임없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별도의 스코프와 병렬 관계 스코프들을 만들어가서 전체 문서가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서 누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드나요? 딱 보니까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렌더링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컴퓨터용 문서를 만들 때 이러한 포맷으로 만들면 굉장히 유의미하고, 거꾸로 컴퓨터가 이 문서를 파싱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집어넣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시멘텍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문서는요, 딱히 제이슨으로 번역하지 않고 HTML 그냥 서버로 써도 돼요. 서버가 이 파서도 다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 데이터 돔 파서도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미 언어별로 라이브러리 다 있단 말이에요. 서버 개발자 다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HTML 받아들여가지고 표준 마이크로 데이터로 포맷을 얻을래 그러면 자료 구조를 다 정리하고 나와버려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제 이게 시멘텍인 건 인식을 했으니까 시멘텍 쿼리를 짜봅시다. 이렇게 시멘텍 쿼리를 짜봅시다. 쿼리를 보니 아예 뭐가 없다? 돔 구조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무슨 태그인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시멘텍만 관심 있는 거죠. 의미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문서에. 따라서 달러 보이세요? 달러 뭐라고 했죠? 끝에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이템 타입이 웹페이지로 끝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바디 태그에 해당되는 거. 얘 안에서, 이 스코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 스코프 안에서 프로퍼티 네임이 뭐냐에 따라서 제가 속성들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프로퍼티 네임이 네임이네, 브레드컴이네, 디스크립션이네, 라이센스이네, 퍼블리셔이네 한테 속성을 준 거죠. 그렇죠? 뭐 UL이야 어쩔 수 없이 들어있는 녀석이니까 간단히 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돔의 구조를 바꾸든 사이트 디자인 개편을 하든 뭘 하든 안 바뀔 녀석인 거죠. 제가 브레드컴인 건 계속 브레드컴일 거 아니에요. 저 안을 어떻게 바꿨든 간에. 그렇죠? 또한 어떤 녀석은 H1이 아니더라도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를 갖는 녀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문서가 유의미한 이상은. 라이센스도 어차피 라이센스일 테고, 퍼블리셔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퍼블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개편 후에도 여기 작성자를 바꾸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푸터에 어디에 새로운 돔의 구조를 추적하지 않는다. 그냥 CSS를 보면 퍼블리셔를 고치러 가겠죠. 웹페이지에 있는 퍼블리셔를 고치러 갈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의미론적인 거죠. 돔이 더 이상 디자인 문서로 보이지 않고 돔의 구조에 끌려다니지 않아. 우리는 문서 내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미로 찾아서 걔를 거쳐서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서브 스코프가 또 있었죠. 서브 스코프에 끝나는 게 바로 컬리지 월 유니버시티로 끝나는 바로 이 스키마를 갖고 있는 녀석인 거죠. 타입이. 이 녀석의 네임과 디스크립션은 여기 있는 네임과 디스크립션과 다르죠. 스타일을 따로 준 거죠. 좀 더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크게 감싸고 있는 테이블에 해당되는 영역을 결정하는 애라고 그랬죠. 영역을 결정하는 애를 봤더니 저렇게 일치를 시켜서 각각 스코프 영역에 일치하는 애를 먼저 정의를 해줬고, 네임이 지금 초록색 네임은 저기에 있는 웹페이지 거지만 반대로 이 파란색은 여기 스코프에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얘한테 스타일을 주게 되는 거죠. 굉장히 섬세하게 줄 수 있겠죠. 게다가 디자인 개편이 됐든 HTML 제작성했던 간에 CSS 셀렉터는 변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쉽게 테마 한 판을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셀렉터가 바뀌지 않고 이 안에만 바꾸면 되니까 굉장히 유지 보수가 편한 거예요. 테마도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개편 고사하고 지금 있는 사이트를 다크 테마로 해주세요 하면 좀 고칠 자신 있어요? 없죠. 그것도 감히 못 고치잖아요. 여파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과연 이 부모에 있는 .aa의 UA를 고쳐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엄청 고민되죠. 이 구조를 참고하고 있는 애가 또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성 선택차를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요점은 시멘텍을 골랐냐 안 골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뭘 사용했냐면 input 태그에 있는 name이라는 속성을 시멘텍이랍시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시멘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 더 시멘텍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얘 정도면 시멘텍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얘 정도면 진짜 돔의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 예. 그렇다 보니까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속성들을 찾게 되고 그 중에 제가 마음대로 속성을 부여하면 안 되죠. 표준 포맷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데이터 포맷이다. 마이크로 데이터 포맷은 지금 보면 공수가 0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멋대로의 프로퍼티를 부여하시는 거는 괜찮죠. 예, 그렇지만 이 표준화되어 있는 스키마를 사용하시면 장점이 검색 엔진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이런 스키마 ORG에 있는 포맷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검색 엔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기술하면 훨씬 더 쉽게 포매팅이 된단 말이에요. 인식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은 그 문서 봐가면서 작성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키마 ORG의 웹페이지 그 프로퍼티들 봐가면서 거기 속성 골라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공수가 발생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TV를 끄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죠. HTML 하나 더 만들고 2점 사스도 만들고. (1점) 사스로 옮겨와. 1점 HTML 먼저 카피해와. 안에만 채워. 100. 뒤에 거. 여기까지. CSS 아직 넣지 말고 CSS 주소 걸어버려. HTML 주소. 보자. 이렇게 생긴 무식한 문서야. 줄여. 그렇죠. 표준 태그 속성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포매팅을 해보는 거죠. 가라. 2점 사스로. 거기도 밑에도 엔터 치고. 응? 그건 탭. 그리고 걔는 별도고 저기도 엔터 한 번 더 쳐주고 15픽셀 다음에 11번째 줄. 두 개잖아. 오케이. 자, 요거 가져와서 넣어서 주소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돔 구조에 기반한 셀렉트에서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고민해 보시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다면 다양한 CSS 셀렉터 명령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SMA, CSS 뭐 명령법은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도 있죠. 유명한 것들. 근데 걔네들로 해도 여전히 돔 의존성이 이렇게 벗어나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돔 의존성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트리뷰트 셀렉터를 쓰는 게 아니라 돔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셀렉팅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 없어 이러면 하다못해 name이라도 쓰던지, name도 없어 이러면 클래스라도 쓰던지, 얘가 가장 소극적인 대응 방법이라면 시멘텍 웹에서는 시멘텍 속성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HTML5에서는 마이크로 데이터 외에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커스텀 속성을 쓸 수 있는 데이터 에스터리스크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여기에 웹사이트 만들어서 한국에만 납품하시거나 한국 서비스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데 납품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얘네들은 CSS가 됐든 HTML 됐든 W3C 밸리데이터 통과가 안 되면 납품이 안 돼요. 근데 태그에다가 커스텀 속성 같은 거 쓰면 이 W3C 밸리데이터 통과가 안 돼요. 표준대로만 속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태그에다 뭔가 속성을 더 넣고 싶어. 이러면 어쩌냐는 거지. 왜 더 넣고 싶어요? 앵귤러, 페이스북 이런 애들 다 속성 커스텀 엄청 들어가 있죠. 뷰도 그렇고. 얘는 다 통과 안 돼요. 일본에 납품 못한 적도 있어요. 뷰나 리액트가. 왜냐하면 태그에 이상한 속성 들어있다고 W3C 밸리데이터 통과 안 돼. 이게 아무리 뷰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어. 그냥 통과 안 되니까 통과 안 되는 거야. 그냥 법적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대안이 표준적인 커스텀 속성을 위한 속성 확장자 데이터 빼기 에스터리스크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HTML5 데이터셋이라는 스펙이에요. 그래서 HTML5 스펙에 들어있고요. 이 돔 데이터셋이라는 이 섹션이 따로 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태그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데이터 빼기로 시작하는 무언가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럼 데이터 빼기 id라고 제가 넣었는데 여기는 데이터 빼기 id도 있지만 데이터 빼기 멤버 빼기 id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카멜 케이스나 파스칼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빼기로 계속 분리해서 선언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뭐 단어가 필요하면 빼기로 분리한다. HTML 원래 카멜 케이스 없죠. 예. 여러분들 속성 뭘 쓰든 간에 다 이 소문자가 정렬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빼기로 이렇게 멀티 속성을 제어할 수 있고요. 이거의 장점은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HTML5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같이 정의하거든요. 상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셋이라는 속성이 모든 엘리먼트한테 밑도 끝도 없이 있기 때문에 얘 ID를 조사하면 저 ID 부여된 게 나와요. 또 이렇게 빼기 여러 번 한 건 알아서 카멜 케이스로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무엇보다 W3C HTML5 밸리데이터를 통과한다. 데이터셋은 표준 스펙이기 때문에 이걸 통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속성이라도 HTML 태그에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저 어디가? 응? TV 끄려고? 앞에 가서 끄면 되지. 밑에 있는 코드 빼. TV 끄려고 그러지 말고 더 밑에. 아니 더 밑에. 벽. 오케이. 일로 와. 힘드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스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스펙은 되게 간단한 스펙이고요. 이 스펙은 스펙이지만 이 데이터 빼기 어쩌고저쩌고는 속성이잖아요. 따라서 똑같이 속성 선택자를 이용하면 태그와 관련 없이 이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 나름대로 부여한 의미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한 거죠. 이번에는 마이크로 데이터 포맷을 날려버리고 데이터셋 포맷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아이템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이 다 없어지고 데이터 빼기가 앞으로 싹 붙여놨죠. 그렇죠? 이러면 좀 부담이 많이 줄죠. 왜? 회사에서 약속한 포맷으로 기술하면 되니까 굳이 스키마 ORG 같은 데 찾아 들어가서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꼭 전체 구조를 기술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데 여지껏 뭘 썼다? 클래스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내가 얘가 뭔지를 나타내려고 클래스를 사용했어. 제가 권장하는 바는 HTML5에서 클래스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CSS 셀렉터가 됐든 HTML이 됐든 ID와 클래스는 누굴 위해서 비워둔다? 디자인을 위해서 비워둔다. ID나 클래스를 의미론으로 사용하지 말고 디자인을 위해서 비워두라는 거야. 걔는 뭐예요? 클래스, 블랙 테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디자이너 ID는 뭐 했을까요? ID, 스타 뭐 그냥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세요. 걔네들을 의미론으로 쓰려고 그러지 말고. 왜? 경합하게 돼요. 뭘 경합한다? 디자이너도 어디인가 뭔가 마킹하고 싶어. 의미와 상관없이. 얘만 히트 표시를 하고 싶어. 얘만 빨간색을 주고 싶어. 그렇죠? 디자이너라고 제가 사람을 지칭했는데 디자이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니즈와 의미론적인 니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그 때문에 클래스와 아이디는 아무데나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표준 속성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해서 아니면 비우라는 거예요. 문서 구조에 해당되는 건 왜 데이터나 혹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얘는 안 변할 거니까. 그렇죠? 얘는 생명이 기니까. 얘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관련이 돼 있는 애니까. 얘만 마킹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지껏 클래스나 아이디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들을 다 걷어내고 데이터를 쓰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쓰든지. 그리고
그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 골격에 대한 스타일 매핑 셀렉터는 다 그거 기반으로 가고, 나머지 아이디와 클래스는 점점이 양념처럼 들어가는, 이번 배너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클래스와 아이디를 비우시는 게 좋아요. 기본 구조를 잡거나 레이아웃을 잡을 때 걔네들이 그냥 의미론과 무관한 스타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끔 공존하는 거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클래스도 있고 아이디도 있지만, 의미론을 클래스나 아이디한테 주기에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일반적인 디자이너가 선호하는 셀렉터란 말이죠. 비워주시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스펙에서도 마찬가지로 값이 없는 선언 형태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어디서? 인풋 체크박스, 체크드 뭐 이런 것들 값 없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속성이 존재하기만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속성 선택 중에 그냥 대괄호 속성 이름만 쓰면 존재하기만 하는 거 체크하는 것도 보셨죠? 예. 이런 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얘는 뭐야 라고 이퀄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아까 아이템하고 차이점이 코딩량이 확 준 게 보이세요? 그냥 있다라고만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그냥 데이터 네임이야. 그냥 이렇게 선언한 거라는 거죠. 선언만 해준 거예요. 왜? 값은 어차피 이거니까. 그래서 아까는 아이템 프로프는 뭐 네임, 아이템 프로프는 브레드컴 이렇게 줬잖아요. 지금은 는도 없고 그냥 데이터 브레드컴이야. 쟤는 그냥 이렇게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그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짧아졌어, 아까보다. 이런 것들 마킹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마킹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죠. 아까랑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애들은 웹페이지하고 유니버시티로 감싼 상태에서 필요한 애들에 대한 셀렉터가 훨씬 더 줄었죠. 그냥 데이터 브레드컴이 있으면 돼.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아까는 이퀄 뭐뭐뭐로 저희가 선택했다라면 셀렉터도 굉장히 간단해졌죠. 아이씨, 빨리 안 해. 3.html. 자, 그냥 보면 이것도 그대로 아니 아직 읽어보지 말고 그대로 그러면 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그 방식으로 사스를 만들어 보면 일단 가봐. 이게 여러분들이 문서를 PDF로 제너레이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PDF는 이상하게 만들어내요. 문서를 카피해보면 그 순서대로 안 돼 있어. 업어와 나머지 귀찮다. 가자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데이터셋 기반으로도 시멘텍을 부여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돔의 구조나 변해야 될 내용들하고 의존성을 낮추는 셀렉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 머릿속에 돔과 스타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CSS 셀렉터고, 우리가 어떤 셀렉팅을 하냐가 향후 유지 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렉터 굉장히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어떻게? 전략 간단해요. 유임, 뭐 의미론적 웹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인 전략은 뭐다? 생명력이 길게 가고 유지 보수에 강한 셀렉터가 무엇일까? 본인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중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시멘텍 웹 기반으로 셀렉터를 작성하는 거는
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셀렉터, 보다 유지 보수가 쉬운 셀렉터를 고르는 요령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응용해서 정적인 사이트의 구조를 포매팅하는 다차원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기본적인 HTML의 구조를 보면 번호, 이름, 1강, 2강, 3강, 객은 여부를 체크하는 출석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72로 돼 있니? 76인데. 자, 여기다가 제가 데이터 하나 추가해 보죠. 이렇게 출석부 번호 1번 이도영님. 예. 그래서 1강, 2강, 3강 다 출석을 했고 객은 여부는 비워놨어요. 그렇죠? 객은 여부는 비워놨습니다. 자, 나머지 데이터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데이터 채워보면 이수호님 출석 결석으로 제가 이제 일부러 만들었고 결석도 있고 결석도 있고 이 데이터를 보면 문자열 값을 판단하는 셀렉터가 아직 CSS 3 모듈에는 없어요. 5 모듈에는요 이너 HTML의 내용을 평가하는 셀렉터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CSS 모듈 4에도 여전히 없어요. 셀렉터 4에도 우리가 결석이라는 단어를 인식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5가 되면 생길 거예요. 그럼 뭐 거의 자바스크립트 필요 없죠. 본문도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 본문 인식이 안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일단 써준 거예요.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데이터 1, 2, 3에다가 온오프로 제가 값을 넣어놨어요. 됐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결석일 때는 오프, 출석일 때는 온. 여기까지 그냥 구경이나 할까요? 카피해서. 이 지금 76으로 바꿔라.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개근을 하고 있는 사람, 개근자는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싶고요. 전체 결석인 사람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출석한 사람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쉬운 것부터 해보자. 첫 번째로 제일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다 출석한 사람은 컴마로 분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컴마로 연결해서 이게 다 성립하는 애들은 그린이다. 그렇죠? 오프는 레드로 때리면 돼요. 얘네들은 금방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 결석, 다 출석한 사람들은 금방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저걸 가지고 그냥 처리는 안 되고요. 온이 다 결합된 애가 바로 그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있는 태그를 인식하는 게 플러스라는 셀렉터의 연결자가 있어요. 이 플러스는 뭐냐면 넥스트 시블링하고 연결해요. 시블링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형제. UL 안에 LI가 6개 있으면 LI끼리는 형제란 말이에요. 이거 시블링이라고 불러요. 내 다음 형제는 넥스트 시블링이고 내 앞에 있는 애는 프리비어스 시블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블링 관계를 연결할 때 저희가 플러스를 사용해요. 그러면 1번이 TD 태그였잖아요. 그렇죠? HTML에서 TD 태그였는데 2번도 TD, 그 3번도 TD란 말이에요. TD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 속성이 이렇게 만족돼야 되는 애들을 찾아서 그 옆에 있는 TD, 그렇죠? 얘가 바로 그 표시한 애잖아요. 얘를 그린으로 하겠어 라는 뜻이에요. 또 계속 더했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오프인 애들만 찾아서 얘를 레드로 하겠어. 이러면 개근자하고 전체 결석자는 금방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남은 건 옐로우의 처리예요. 옐로우의 처리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1강 출석하고 2강, 3강 안 나온 사람, 2강만 출석한 사람, 3강만 출석한 사람, 또 1강, 2강, 1강, 3강, 2강, 3강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걸 미쳤다고 저희가 다 하느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안 신기하죠? 우리 사스 배웠어요. 사스 언어라고 그랬죠? 응? 사스 언어다.
구구단 로직 i와 j를 돌면서 어떻게? i가 j랑 일치하는 경우만 여기로 돌아서 on으로 해주고 아닌 경우에는 off로 해서 걔네들의 이 다 렛에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이퀄 대신에 콜론이라고 했죠. 빈 문자열이었는데 빈 문자열에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on을 넣어주고 아닌 경우에는 off를 넣어줘서 계속 더해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문자에 쭉 더해져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문자열들이 나와서 셀렉터가 쭉 만들어질 거예요. 보는 게 빠르죠. 다 카피. 4.4스로. .css나 구경해 볼까요? 4.css. 자, 얘가 만들어낸 애죠. 만들어낸 애가 이 밑에서부터, 그렇죠? 여기 조합을 보면 on off off, off on off,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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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을 만들어낸 거죠, 얘가. 제가 이거 지금 3개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만 사스로도 가서 저는 여기를 5, 5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3, 5. 우리 6까지 있잖아요. 6으로 할까요? 6. 예, 6. 자, 이거 못 하시겠죠? 예. 감히 할 생각이 안 되죠. 하지만 사스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CSS로 많은 걸 정적 처리하면요. 자바스크립트 의존성이 낮아지니까 프로그래밍 오류가 날 가능성도 적고 프로그램이 깨져도 화면만 깨지지 프로그램 전체는 안 깨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정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건 정적으로 케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코드 이렇게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CSS 이거 늘어나봐야 이미지 한 장 얼마다? 1메가. 예. 뭐 10K 되나? 5K 되나? 3K 되나? 게다가 얘는 파싱 과정도 거의 없죠. 그냥 로딩하면 바로 화면에 뿌리는 거 늦게 로딩되면 스타일 늦게 적용될 뿐이에요. 오직.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애들은 오히려 CSS로 커버한 게 훨씬 더 정적으로 커버한 게 유리해요. 다시 3.3으로 돌아가고 이씨 브라우저로 오케이 나오죠. 옐로우 왜 안 나왔지? 옐로우 가봐. CSS를 봐야지. 그러네요. 뭔가 로직을 잘못한 거죠. HTML이 예. 이거 원래 인간이 만들면 안 되는 코드인데 인간이 만들어서 그렇죠. 예. 인간이 만들면 안 되는 코드인데 인간이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 원래 여러분들이 손으로 짜는 거 아니죠? 프로그램 내려주는 거예요. 서버에서. 예, 이렇게. 근데 왜 노란색은 안 나오지? 왜 노란색 안 나오지? 왜냐하면 플러스를 제가 빼먹어서 그럴걸요? 가봐. 지금 보면 연결할 때 플러스를 빼먹고 있죠. 네, 여기에서 플러스를 빼먹고 있잖아요. 이것도 밀어. 저기 탭 밀어 제대로 보이게. 더 밀어. 여기도 중괄호 탭 제대로 밀어. 이것도 탭 제대로 밀어. 밑에 것도. 여기도. 자, 여기서 보면 저희가 플러스를 계속 더하다가 나중에는 안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f 골뱅이 if 그 렛 위에다가 11번째 줄에다가 엔터 골뱅이 if j가 3보다 작으면 아니 3보다 작으면 같거나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작아. 중괄호 치고 $let 콜론 $let 플러스 작은 따옴표 플러스 가자 세미콜론.
뭐 빠졌나요 저? 그렇죠. 이씨. 지워. 네가 넣은 거잖아. 지금도 깨졌는데? 어디 빠진 거지? 그러네요. 엔터. 중괄호.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됐네요. 노란색이 이상한 데 표현됐다. 가봐. 마지막에 이 포문이 다 돌고 났을 때 이 렛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포문 돌고 나서 다 하고 나면, 근데 이 포문이 어디까지지?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이 바깥쪽으로 빼야 돼. 네가 걔를 중괄호 다음으로 빼. 전체로 밀기가 어떻게 된 거니? 아니, 그건 제대로 된 거야, 코드는. 근데 이 중괄호가 이 포하고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다 띄어쓰기가 애매하잖아. 여기랑 중괄호를 맞춰. 다 왼쪽으로 보내봐. 힘드네요, 얘랑 하기가. 다 왼쪽으로 보내. 다. 다 보내. 자, 한 놈씩 밀고. 아니, 그냥 넷만 미세요. 포 밀고. 두 번 밀고. 세 번 밀어. 두 번 밀고. 세 번 밀어. 두 번 밀고. 또 밀고. 걔도 밀고. 오케이. 아니? 그 밑에 놈도 한 번 밀고. 또 더 밑에서 중괄호 치고. 자, 근데 여기서 렛이 플러스까지 다 더해졌으면 마지막에 td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서 16번째 줄 엔터 치고 $렛 콜론 $렛 플러스 작은 따옴표 td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예. 얘는 또 뭐야? 18번째 줄 가봐. 얘 왜 안 되지? 아니야, 그 에러 메시지야. 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다시 가봐. 에러 메시지 좀 자세히 봐봐. 연세에서 태그가 아니라 닫히는 태그. 백 2% 없애. 마지막에 td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가. 지금 뭐래? 왜 td를 안 더했지? 가봐. 너 지금 뭐 한 거야? 컨트롤 Z. if만 제거하라고. 아이씨, 깜짝이야. 내가 잘못한 줄 알았네. 13번째 줄, 15번째 줄만 제거하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제가 안 되네? 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개일 때 제가 처리 안 해서 그렇죠. 응? 빽해봐. 제가 지금 이 로직에서 하나일 때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처리하는 로직을 마저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일부러 안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숙제로.
맞았죠. 제가 이거는 실수한 거지만 나머지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채울 거기 때문에. 예, 깜짝 놀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과제 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그거 어려웠었나요? 볼까요? 주소 쳐. 그냥 가. 내가 쳐줄게. 따따따 비사이드 소프트.com 슬래시 히카 거기 있네. 3 4 다시 뭘까? 4-3? 내부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대로 둬. 됐어, 그냥 둬. 제대로 나오고 있잖아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잖아. 왜 내비둬. 자, 우리 뭐 배웠냐면 음면이라는 걸 배웠죠. 면이 한쪽 면이 보이고 한쪽 면이 안 보이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큐브는 바깥쪽 면을 보게 저희가 회전해 놓을 거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 면을 바라보게 회전하고 우리가 그 안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큐브는 다 바깥쪽 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얘는 다 안쪽 면으로 뒤집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즉 안에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 큐브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저를 감싸는 큐브를 만들어주고 회전각도를 다 안쪽으로 바라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3D에서 이거 스카이박스라고 불러요. 이 배경을 만들어주는 환상을 심어주려고 만드는 스카이박스를 저희가 큐브로 했더니 이미지가 완전해도 여기 큐브이기 때문에 왜곡되는 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카이박스는 스피어로 만들어요. 큐브로 하면 좀 나쁘니까 스피어로 만들면 더 부드럽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웹에서 VR 영상이라고 나온 애들 다 스피어로 만들어서 감싸면 됩니다. 스피어도 만들 수 있냐고? 있죠. CSS로 만들 수 있냐고? 있죠. 여러분들 완전한 원이라는 건 원래 컴퓨터상에서 존재하지 않겠죠. 삼각형을 이어붙였든 사각형을 이어붙였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붙여서 만들 수 있어요. CSS를 이용해서 다각면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손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사스가 있다. 사스로 스피어의 공식에 따라서 면들을 쫙 회전시켜서 붙여놓으면 하나의 원이 되고 이 원이 참고해야 될 텍스처들은 TD 그 XY의 포지션들 갖고 와서 쫙 붙여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과제로 이 환경 맵을 이거 스카이박스를 스피어로 만들게 하려다가 아무도 안 할까봐 큐브로 했었는데 큐브도 딱 3명밖에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웹 돌아다니시면 이 VR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흔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웹GL이니 뭐니 이렇게 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되냐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간단한 애들은 얼마든지 구현되고요. 이 CSS 안에서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배치한 것처럼 이 안에 오브젝트 3상을 배치할 수 있겠죠. 원하는 위치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플레이 버튼 달려 있고 여기에 HTML5 달려서 비디오 태그 달려 있고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3JS 쓰고 웹GL 쓰고 해야지만 3D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지간히 간단하고 이 직각으로 돼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CSS로 구현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빨라.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다? DIV이기 때문에 여기에 캔버스도 올 수 있고 SVG도 올 수 있고 웹GL도 올 수 있고 비디오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곡이 굉장히 쉽게 된다. 이걸 만들어 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쇼룸 타입들이 이런 게 워낙 많고 웹페이지 중간에 삽입된 경우도 워낙 많아가지고 시장에서 요구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계속 무거운 솔루션을 쓸 수는 없다. 쉬운 것도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 과제 제출하신 분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짜드렸던 페이스 그 클래스 구조를 이용해서 짜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저처럼 정적 CS로 짠 거. 소스 보기나 해볼까요? 카피해서 가져가. 그럴 거면. 오. V. 자, 저 그냥 정적으로 짰죠? 예. 스타일 보면
여기 환경을 감싸고 있는 인바이러먼트에 스타일 적당히 주고 인바이러먼트에 애니메이션 걸었죠. 애니메이션 별거 없습니다. 그냥 Y축으로 360도 계속 돌고 있는 인피니티 준 것뿐인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거죠. 트랜스폼 스타일에 프리저브 3D 준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DIV들을 전부 다 공통으로 백그라운드로 얘 얻고 포지션 앱솔루트에 기본적인 값도 주는 거고 제가 일부러 이거 걸었죠. 뒷면으로 잘못되면 안 보이게 하려고 디버깅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면이 이쪽을 바라보게 해서 각도를 틀어주면 되는 거죠. 위치는 위치에 맞춰주면 되고 얘가 1000짜리니까 제가 0,0에 있다고 생각하면 제 뒷면을 바라보는 애는 여기에 있겠죠. 여기. 그쵸? 0,0, Z만 500 가면 되는 거고 제 앞면에 있는 애는 앞으로만 500 오면 되는 거고 옆면 애들은 90도 틀어서 이쪽이고 이쪽은 90도 틀어서 이쪽이죠. 위아래는 이쪽 X축으로 틀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또 이쪽은 X축으로 반대로 틀어서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고. 이제 보니까 보이죠? Z로 앞뒤, 프론트 백이. 그렇죠? 라이트 레프트는 X로 500, 500씩. 그 다음에 탑 바텀은 Y로 500, 500씩. 회전 방향도 정해져 있죠? 프론트 백은 Y로 돌 테고. 그렇죠? 레프트는 얘도 YY 이렇게 돌면 되는 거고. 여기만 X. 탑 바텀만 X로 돌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Y로 돌면 되잖아요. 이 네 개의 각도들은. 그 정도예요. 그 나머지는 따라다니면서 포지션만 바꿔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좀 조정해서 위에 더 올라가서 여기 로테이트 띄고 로테이트 Z 가로 열고 720디그리 뭐 2배로 더 돌려볼까요? 죽을 것 같죠? 예. 손쉽게 구현됩니다. 예. 저희 왜 저러냐고요? 크롬이 3D를 계산할 때 GPU에 업로딩 할 때 화면 바깥에서 벗어날 때 그 레이어를 계산하는 방법이 오버플로우하고 겹쳐서 이런 복잡한 현상이에요. 저걸 막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브라우저 렌더링 시스템의 잘못이지. 일부러 저 현상이 일어난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Z축으로까지 회전시켜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3D를 그릴 때는요. 원래는 사각형인데 화면에 잘릴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리면 대각선으로 잘린 경우도 있고 그쵸? 최대 팔각형까지 잘릴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화면은 사각형인데 사각형이 이렇게 돌면서 잘려보면 사각형이 아니라 실제 화면을 그릴 때는 팔각형으로 잘라져서 그려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플러스텀이라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플러스텀 현상을 얘가 잘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각도가 틀어져서 사각형이 아니라 얘가 팔각형이 되거나 오각형이 될 때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를 때 잘못 잘라져가지고. 근데 이거를 사파리에서 올려볼까? 사파리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문제없죠. 예. 얘 렌더링 엔진은 이 플러스트럼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훨씬 부드럽죠? 예. 저 플러스트럼 문제 윈도우 크롬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런 요구사항 오셔도 CSS로 쉽게 구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아까 보셨던 그건데 예, 과제는 제가 출석부의 출강을 6강까지로 확장시키고 옐로우를 제대로 표시하는 거가 과제가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